자, 총론 마지막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최근에 대한 한 18회 때 공간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18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간은 제 5번만 좀 보시면 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이나 뭐 자연, 환경, 이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낮아요. 네, 마지막 부동산학 활동, 요걸 위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럼 47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제 47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속성, 그 가치가 있는데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에요. 공간. 자, 공간은 3차원 공간이죠. 세 가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 자, 공간, 수평, 지하 공간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3차원 공간이 다 입체 공간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 개념으로 공간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자 그래요. 법경기로. 그래서 법경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본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지구 중심을 이렇게 자르겠죠. 잘라서 여기가 수평입니다. 수평 공간. 거기다가 공중 공간이죠. 공중 공간. 여기가 이제 지하 공간. 지하해도 맞고요. 지중해도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어때요? 그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와 그 권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민법 212조는 자, 부동산의 소유권은 무한정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자,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적 범위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토지의 그 상하에 미친다. 무한정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가 이제 사적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공중권이라고 하고요.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지표권이라고 합니다. 지표권.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경기로서 이런 소유권은 법률적인 개념이고요. 공간은 기술적이고요. 자, 공간에도 가치가 있죠. 가치. 이 가치라는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요인이다. 법경기를 다 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라는 거는 사적까지만 얘기를 해요. 사적까지만. 그래서 공적이 아니라 사적까지만 이제 미치는 소유권 범위가 되겠죠. 개인의 범위가. 그래서 여기를 사적 지하권, 여기를 공적 지하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여기는 사적 공주권, 여기는 공적 공주권으로 나누죠. 자, 그럼 내용 갑니다. 부동산의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수평, 지하, 공중을 경제적 가치라는 건 경제적이고, 자, 공간이 수평뿐만 아니라 지하, 공중 다 합쳐서 입체 공간이라고 하며, 자, 우리가 토지가 영속성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 공간이라는 게 생기겠죠. 오래 가니까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법 212조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얘기는 범위입니다.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그 교정하고 있어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가 입체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는 무한정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나 법익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만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가치가 절대적이 아니죠. 장소, 나라,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지표권입니다. 지표권은 수평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표상의 공간이 수평관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작물을 경작하거나 경작권이나 구축물을 세우거나 건축권이나 지표상의 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자, 물에 관한 권리가 우리가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 해준다 했으니까 이 지표권 내용에 포함되는 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소유권이 아닙니다.
물을 이용할 수, 물을 먹으면 없어지니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할 수 있는 권리. 가볍게만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어요. 유욕주의와 선용주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별표는 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선용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욕주의라는 것은, 자, 이렇게 물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하천 주변의 소유권자를 유욕지라 그래요. 유욕지에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갑하고 을.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수빈지역이에요. 물이 풍부하죠. 그럼 수빈지역이라는 거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쪽이 먹으면 안 돼. 골고루 나눠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골고루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골고루. 근데 선용지역은 건조지역이에요. 사막입니다. 골고루 나눠 먹게 되면 농사를 못 짓죠. 그래서 이건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를 써서 먼저 온 사람이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변지역은 아닙니다. 유엔으로부터 수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물 부족 국가로 인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민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삼부상조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역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이형 유역주의. 이렇게. 그 유역주는 대체로 우리 흔한 수변지역 밑줄. 그래서 이거는 유역주의는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인접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박스 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역주의 채택합니다. 민법에서는. 선용주의예요. 선용주의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죠. 그래서 얘는 주로 물이 귀한 건조지역이고 사막지역에서 행해진다. 선용주의는 먼저 물을 발견한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물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수면하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 자, 우리가 유역지 소유권자의 인접, 하천, 호수 등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범위는, 자, 항행이 불가능한 건 항행이 가능한 건데, 자, 이거는 이제 거의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세요. 자, 항행이 가능하다. 항행이 가능하고 항행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다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항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도로와 같아요. 배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항행이 가능할 때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수로나 하천은 공용 도로로 동일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물의 가장자리까지만 영향을 미친다. 수면 아래 토지의 공공 소유로 된다. 그래서 자, 물을 빼게 되면 바닥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수면 토지가 이건 도로니까 우리가 요거는 어때요? 가장자리, 그죠? 이 물의 가장자리까지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근데 만약에 배가 지나가요. 자,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니네들 똑같이 나눠 먹어. 그래서 물 밑에 대한 이 소유권에 대한 거는 이 불가능이라는 거는 거기 보시면 수로의 중앙선이에요. 딱 중앙선까지만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는 거죠. 중앙선. 그래서 출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가능은 가장자리 나오고 가니까 불가능은 세 글자니까 그냥 중앙선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항행이 불가능할 때는 수로의 중앙선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출제는 안 됐습니다. 공주권입니다. 자, 공중호환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얘는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구역상 공중호환을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이것이 공주권의 범위가 단지 소유권자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라는 추상적 기준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어요. 미국에는 공중권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가치의 7, 80% 정도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적과 사적이 있는데 공적은 공공기관이 공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항공기가 통행한다는가 해서 통행료 받을 수 없고 전파의 발작도 이건 다 공적입니다. 그래서 항공권과 전파권은 다 공적이다. 근데 사적은 일정 범위까지 소유권자의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 일조권, 조망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일조권,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 같은 게 있죠.
이거는 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종과 조망권이 물리적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뭐 대도심에서는 이해 당사가 분쟁이 발생해요. 막 이 일조권에 대해서. 그럼 법원에 판단에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공중관의 활용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밑에 공중을 분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분할해서 하나하나의 단위가 생겨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획지라고 하죠. 공중 획지. 그리고 또 공중공간도 수평공간, 지하공간처럼 획지로 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중공간을 획지로 분할하는 것을 공중분할이라고 하고, 분할된 획지를 공중획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차에 또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죠. 공중임대차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TDR이죠. 그래서 TDR은 나중에 또 우리 개발 파트에 나오기 때문에, 자, 오늘은 TDR 아직 들어오진 않았죠. 근데 이 어때요? 사적 공주권에 대해서 이 용적률을 사고파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도 개발이 제한된 규제 지역에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을 부여하고 이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양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사고파니까 지하가 아니라 공중관의 사적 공주권에 들어가죠. 자, 용성술 인센티브제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해봤지만은 10층짜리까지 못 짓게 해요. 야, 너 10층까지만 줘. 또 5층 더 짓고 싶어요. 그럼 공원 하나 만들어. 너한테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이 아파트 등의 사업 시행자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속에서 이 사업 시행자가 공원, 녹지, 도로 같이 공공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용적률을 허가 기준보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나 개발권 양도제는 다 공중공간의 활용입니다. 자, 지하공간입니다. 예전에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죠. 지하권은 지하 공간을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강물을 획득하거나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근데 기억해 보시면은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과 그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게 종속적 자물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권자가 지하수에 대해서는 이를 개발하여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사적 지하권은 지하수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미채굴된 광물에 대해서는 채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석탄, 석유, 가스가 나오면 니은의 별표, 우리나라 얘기예요. 강화권에 개체가 되는 지하에 있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디귿에 최근에는 지하철과 지하시설물 등 지하공간에 이용이 증대되고 이는 추세에 있어서 정확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을 하는데요. 자, 그게 한계심도예요. 자, 한계심도는 이제 이 도시철도 건설에서 지하보상에게 산정은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해당하면서 이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일정한 이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한계심도 내에는 이 보상을 하게끔 돼 있어요. 한계심도 내에는 하고 아래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 한계심도를 대심도라고 얘기하고 40m까지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내는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 아래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합니다. 나중에 또 제가 그 요약해서 드릴 텐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맨 마지막 리을. 자, 공공기관이 지하철 건설 등 입체적 공간 개발을 위하여 타인의 소유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자, 구분은 공중과 지하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분 지상권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이제 민법인데요. 들어보세요. 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자, 구분 지상권은 공중 지하가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갑이라는 건물주가 있으면 이 토지 소유자한테 이 토지의 지상권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땅을 빌렸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법에 다른 사람이 상하에 소유한 그 토지에 대한 그 공간의 범위를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에 구분해서 기타 공정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한 물건으로서 지상권자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지중 공중까지 그 권리가 미치게 된다. 자, 그럼 뭐냐?
자, 광고탑을 을돌이가 빌릴 수 있죠. 그래서 광고탑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얘한테 사용료를 주겠고요. 또 우리가 지하철 공사가 지하를 어때요? 지하를 사용해서 정부가 지하철 공사가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 설정할 수 있거든요. 공중과 지하가 다 됩니다. 얘는 그래서 지하 지상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따가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활용이죠. 활용은요 한계심도는 아직 안 나왔지만 필기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필기하냐면 자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게 있고요. 활용 그 다음에 공중과 지하 공간을 또 활용하는 게 있죠. 공중 공간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개발권 양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TDR이라는 거는 트랜스폴 양도한다. 디벨롭먼트 라이트는 개발권인데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공중만 되죠.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공중만 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공중만 되고요. 근데 지하가 되는 거는 아까 한계심도 기억나시죠? 한계심도는 하나가 되는데 근데 구분지상권은 달라요. 구분지상권은 공중도 되고 그 다음에 지하도 됩니다. 구분지상권은 둘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5번의 정답은 2번만 맞죠? 자, 5번 갑니다. 다음은 공간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옳은 것은 토지 소유자가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일조권 있잖아요. 일조권과 같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은 공적이 아니라 사적 공주권의 이용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 방해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2번이 정답이에요.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2번 정답입니다. 3번 우리나라는요 지하수와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못해요. 근데 지하수는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정부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지하 공간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 저율에 따라서 보상을 하죠. 한계심도 아래라고 해야 되죠. 아래 보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구분지상권은 지하가 됩니다. 근데 개발권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다 있으니까 이거는 공중이라고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1번 공적 공주권이 아니라 사적으로 공적을 주고요. 3번 지하수는 소유권이 효력이 미친다로 고쳐주고요. 4번 한계심도 아래가 아니라 이내로 고쳐주고요. 5번 지하를 공중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로 가시면 그냥 가볍게 보세요. 소유권의 분할의 경제적 가치라는 거는 부동산은요 소유권이 여러가지 권리의 묶음으로 됐다고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소유하고 행할 수 있는 소유자가 행할 수 있는 거는 뭐 매매권 저당권인데 국가가 행할 수 있는 게 좀 이게 학문적인 접근이거든요. 경찰은 뭐뭐 하지 말라고 규제하고 수용 과세 또 우리가 지속권 같은 거는 이제 또 공적인 제한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소유권의 분할 기법도 마찬가지인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새롭게 창출해서 분할하는 것을 파인애플 기법이라는데 우리가 제켄도르프라는 개발업자가 하와이 휴가에서 파인애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썰어서 먹었다. 하나의 부동산은 소유권부터 경제가치가 있는 것 여러 개 분할해서 파인애플 여러 개 썰어 놓은 것처럼 됐다. 그래서 하와이 기법, 제켄도로 기법, 제켄도로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와이안 기법, 파인애플 기법이라고 해요. 참고적으로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새롭게 창출하여 분할하는 것을 파인애플이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공간입니다. 공간은 수평, 공중, 지하의 3차원 공간, 입체 공간이고 물리, 경제, 법률적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소유권의 내용적 범위는 그냥 우리가 점유하고 취득하고 사용, 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내용적 범위다.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치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위치성 우리가 첫 번째 위치의 개념만 들어갔죠. 밑에 마샬이라는 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 4월 달에 이제 위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위치입니다. 위치로서의 부동산이에요. 자, 그래서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의 또 가치가 있고요. 접근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고 상대적 위치가 바뀌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촉성이 이제 위치입니다.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이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요. 자, 30번지에 공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죠.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다. 토지의 특성을 대라.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물리적 위치는 안 바뀌어요. 물리적은 절대 안 바뀌죠. 그래서 지리적 좌표가 고정되어 있죠. 근데 상대적 위치가 바뀔 수 있죠. 공원이 들어쓰게 되면. 그래서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토지 옆에 토지가 있고 인접성 또 위치의 가변성 때문이다. 상대적 위치가 경제적 위치라면 경제적 위치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의 개념은 용도에 따라 위치가 중요하고 인간은 위치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상업활동하기가 좋기 때문에 명동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이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어진 위치를 인위적으로 이동할 수 없고 부동산 활동은 주어진 위치 그대로 상태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치의 유용성이 곧 부동산의 유용성이라 할 수가 있는데 위치가 다르면 부동산 가치 달라진다.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물리적 위치를 의미하며 위치의 가변성은 상대적 경제적 위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이용에 절대적 위치, 물리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까지 맞죠. 근데 위치와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접근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주택이 있습니다. 아이하고 엄마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원이 있으면은 근처에 있으면은 접근성이 좋죠. 40m 떨어진 거는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접근성은 절대적이 아니라 자, 상대적이죠. 상대적이고요. 불변적이 아니라 항상 가변적이고 중요한 게 이제 복합적으로 봅니다. 거리만 가깝다고 접근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거리만 이 물리적인 거리를 봤을 때는 이제 근접성이다. 상대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을 본다는 거는 만약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고속도로가 그럼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죽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거리적만 가까운 게 아니라 또 심리적이라든지 아이가 이제 엄마 걸어가자. 그럼 돌아서 가면 4시간 걸려요. 시간적이라든지. 그래서 한 대 쥐어박죠. 이거보다 더 쥐어박는 건 엄마 콜택시 불러 한 30만원 나와요. 경제적이죠. 그래서 복합적으로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허드입니다. 허드. 마샬이 아니라 허드예요. 그 땅값에 대한 지가를 얘기했을 때 지가가 높아지는 건 접근성에 의존한다는 거죠. 자, 마샬이나 학자는 위치만 강조합니다. 위치의 중요성만 강조해서 접근성을 강조하는 학자는 허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전철역이 뚫렸다. 그럼 가까우니까 편리하고 위치가 좋으니까 땅값이 높아지거든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마샬은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 위치 가치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고요. 허드는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윗줄 지가는 접근성에 대하여 지가는 경제적 지대의 바탕을
그러니까 지가는 가까운 곳, 접근성에 의존한다는 거죠. 지가는 경제적 지대에 바탕을 둔다. 그리고 지대는 위치에 의존하고 위치는 편리함 가까움에 의존한다.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지가는 가까움에 접근성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자, 전철역이 가까우니까 편리해요. 편리하니까 위치가 좋으니까 땅값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접근성은 제가 거리만 보는 게 아니죠. 그 밑에 파란 색깔에 어떤 목적물에 도달되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성이 위치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일단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조건이 양호하고 그 가치가 크다고 볼 수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외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절대적인 그러한 거리, 근접성보다는 이제 복합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자, 왜냐면 우리가 시험지에 한번 나왔었는데, 자, 접근성이 항상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면 예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접근성은 일반적인 말을 씁니다. 그럼 예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다 합격하는 게 아니라 예외도 있겠죠.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우리 시험 문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전철역 근처에 오피스텔이 들어섰으면은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가스 처리장에 들었으면 위험합니다. 터지면 난리 나죠. 죽어요. 쓰레기 밀집장은 혐오스럽죠. 위험 혐오 시설이 있다고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주택입니다.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고 접근성이 좋을까? 아니란 얘기죠. 자, 왜냐하면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는 것은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고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용도가 안 맞아요. 얘는 쾌적성이고 얘는 수익성이기 때문에 용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용도에 맞는, 용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들어볼게요.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와 접근성은 중요하다. 부동산의 용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접근성의 중요성과 평가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매상고, 공업지는 생산성, 경제성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토지는 용도에 따라 그 위치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이용은 이러한 위치와 접근성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에 합당한 가격이 형성된다. 위치 평가, 배표. 위치의 평가는 유용성이라는 그 기준이 되는데 그 부동산의 위치를 평가할 때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토지 위치에 따라 그 유용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입지 조건이 중요하죠. 그럼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 부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접근성은 곧 위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또 강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적이라는 그 자연성이라는 어서 부동산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연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연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을 생각해 보자. 그 부중성이 땅에 제한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해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부중성이라는 거 강조. 그래서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자. 그러면 2번으로 가시면은 개발보다는 보존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 4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어때요? 이 공공복리 측면에서 강조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장이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하니까 부동산은 토지 공적 개념이라는 개념이다. 네, 이렇게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의 환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성도 우리가 자연 환경이 다 기술적인 그 측면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볍게 본다면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이에요. 자, 환경은요. 부동산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이 전체면 부동산이 하나의 부분이죠. 자, 근데 부동산이 영향을 받지만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자, 이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또 그쪽 지역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그래서 의의해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은 크게 자연의 한 부분이지만 작게는 또 물리사회 경제 여러 현상의 조건 하에서 놓여 있다. 그럼 환경이라고도 하며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해당 토지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환경 변화와 충격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 그 토지 위치는 환경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상호 경쟁 보완 관계다. 자,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문자,
환경부터 큰 영향을 받고요. 환경은 또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고 현상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부동산 활동을 환경을 개선해서 현상을 변화시키는데요. 자, 이 4번이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오래전에. 자, 이 환경에 경계가 있어요. 범위를 파악합니다. 무작정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 그죠? 확대 현상은 경계를 통해서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지역 경제가 강북, 강남, 우리가 서울, 경기 이렇게 다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인간이 둘러싸고 있는 어떤 하나의 환경이며 또 관계가 서로 독립적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또 주거 같은 건 생태학적 관점에 또 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에 대한 이해, 요거 우리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긴 정리하는 식으로 이제 가겠는데요. 자,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죠.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바람직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죠.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주체고 능률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원리는 이론이고 과학선, 기술은 실무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가 다 겸비되면서 단순 순수가 아니라 종합 운용 과학이다.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그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운용 과학이라고 김용진 교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다음 이제 이창석 교수님은 그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라는 거죠. 법경기라는 세 가지 들어가고 종합 운용 과학이라는 거. 그다음 3번은 이제 알프레드 닌 다소라는 외국학자인데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입니다. 이 계량물이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 토지 계량물에 관해서 어때요?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이 이게 복합적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 운용과학이라는 개념과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부동산학 학문적 성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옵니다.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 자, 그래서 부동산학이라고 할게요. 부동산학의 성격. 밑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죠. 학문적 성격. 자, 그럼 가볼까요? 단순 순수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학문으로 그냥 순수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단순 순수가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운영하는 종합 운용과학이다. 자, 어때요? 자연과학이 아니죠. 그냥 토지 자체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연구하죠. 자, 그래서 사회과학이다. 자,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경험에서 나왔다.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많으니까 규범과학이기도 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라는 거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규범과학이기도 하다. 바람직하게 만드는 또 우리가 실천하려는 규범과학적인 성격을 가져서 윤리성을 또 강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다면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이념 방향이죠. 일반적인 이념. 그럼 일반적인 이념에서 우리가 다시 정리할 시간을 갖는데요. 세 가지예요. 형평성, 효율성, 합법성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 땅이 제한되어 있고 부중성 때문에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럼 이용을 잘하자라는 거는 효율성이죠. 효율성. 자, 그러면 이거는 사적 부분에 강조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강조된다 그랬고요. 근데 분배를 잘하자. 분배를 잘하자는 게 우리가 형평성이죠. 형평성은 공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어봤을 때 예전에 이거는 공공부분에서 강조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도로로서 이제 땅을 수용하게 되면 무조건 보상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법성 있게 가자. 합법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일반적 이념은 여기 능률성이라는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hit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나와줘야 되죠. 자, 그래서
밑에 박스가 있죠. 합법, 효율, 형평.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 효율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효율성은 부동산이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가 수요비 공급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게 되면 누구든지 개입하지 않고 저절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죠. 근데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또 어때요?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쳐다 보니까 분배를 잘하자가 형평성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이 중요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가 합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만 가자는 게 합법성이죠. 그래서 이 형평과 효율을 적절하게 하되 균형점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 꼭 가져가시고, 특히 기출에서 효율성은 민간, 형평성은 공공,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이제 부동산에게 지도 이념은 그냥 그렇게 가집니다. 공익과 사익에 조화롭게 가자는 건 이제 법률적으로 가자는 거고, 공익과 사익을 조화, 효율적인 관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죠. 공간과 환경은 눈에 보이잖아요. 자, 공간은 개발로 가고 환경은 보존으로 가야 되니까 조화롭게 기술적 측면으로 가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식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보겠는데요.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제 활동편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쪽 편도 이제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 한 거 위주로 좀 가져갈게요. 자, 55페이지입니다. 가시면 부동산 학위 접근 방법입니다. 부동산 학위 접근. 자, 부동산 학위 있으면요. 자, 우리가 법경기로 들어와요. 법률, 경제, 기술. 그럼 법적인 면은 공법하고 사법이 있고요. 경제적인 거는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 같은 게 되겠죠. 학문이. 기술적 측면은 뭐 토목학이라든지 건축학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게, 자, 이게 이제 분산식입니다. 분산식. 분산식은 개별적, 부분적이죠. 박스. 하나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개별적, 부분적. 그렇지 않고, 자, 이렇게 묶어서 들어가요.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그래서, 자, 중점식은 이렇게 묶여서 특정 측면으로 접근하거든요. 특정 측면으로 법률, 경제가 한꺼번에 묶어 들어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종합식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수학이 아니라 종합운영가이기 때문에 종합식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종합식은 3대 측면을 다 보죠. 그 다음에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복합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단기간에 부동산학을 체계화시키는 데는 종합식이 중요하다. 종합식 위주로 가져가 그랬죠.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복합 개념, 부동산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최대 시스템하고 체계화시키는 부동산학의 이론을 구축한 게 종합식이다.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단기간에 종합운영과학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건 뭐니? 그러면 우리가 종합식이다. 그렇게 하고요. 의사결정은 사적 주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윤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다. 그러면 자기윤 쪽으로 극대화되는 목표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사적 주체 중심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융, 개발이 의사결정 분야거든요. 이렇게 간다.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자기가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사적 주체죠. 행태는 이게 뭐냐면 행동과 태도예요. 행동과 태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동하는 모습에 착안하는 거죠. 인간적 요인에 착안해서 마케팅 분야 같은 데 적용이 되고요. 자, 현상학적이라는 것은, 자, 현상학적도 그렇게 우리가 출제 빈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이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모든 것은 인간주의로 재확립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가치가 지가 매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에 기초적으로 가서 모든 것을 인간주의로 가자는 건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56페이지 가시면은 그냥 제가 이거는 연구 분야가 1, 2월 달에 하니까 이제 제가 3, 4월 달에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기초 분야가 이론이에요. 그래서 법, 그 다음에 결정 지원을 받아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지원은 마케팅, 관리, 상담, 감정평가. 그러면 의사결정 분야는 투기금만 암기하시라 그랬죠. 투자, 개발, 금융이 지원 분야가 아니다. 결정 분야다. 자, 연구 대상은 어떻죠? 우리 부동산은 연구 대상으로서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무생물로서에 대한 연구 대상이라고 될 수 없고 유기적인 변화에 의해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활동과 현상이 있다. 그럼 우리가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체예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자, 주체가 있죠. 사적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많은 활발한 그 사적 부분이 활동을 하겠죠. 중기업이나 개발업.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중요하지만 잠시 좀 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관리, 규제, 보조, 과세를 하는 거고요. 공익이고요. 전문 협회라는 거는 중개사 협회예요. 회원들의 자질 향상 권익 보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현상이라는 거는 인간의 삶에 영위하는 터전으로서 부동산으로부터 여러 가지 법칙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는 직가고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부중성에서도 땅이 희소하다 보니까 집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질로 생기기도 하고 활동에 생기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동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을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업, 금융업, 컨설팅업은 안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서비스업에서 이게 우리 부동산 중개업이 이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를 맞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분류는 부동산업이 되겠고요. 자, 중분류는 자, 임대, 공급, 서비스업.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대분류는 부동산업이죠. 부동산업. 그 다음에 중분류가 있어요. 중분류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임대업, 그 다음에 공급업. 그래서 우리가 임공서로 암기하십시오. 임공서.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있죠. 관련 서비스업. 그 다음 중분류가 있고 이제 소분류로 갑니다. 그럼 소분류는 다시 자, 우리가 임대업은 그냥 임대업으로 가요. 임대업으로 가고요. 자, 공급업이 두 가지입니다. 개발 및 공급업으로 나누겠죠. 개발 및 공급업. 그래서 자, 임개공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관리업입니다. 서비스업은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자문이죠. 중개 및 자문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들어가죠. 평가업이라고 할게요. 그냥 평가업.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분류로 갑니다. 세 분류.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서비스업과 이제 임대 및 공급업만 좀 가시면 되는데, 자, 임대업도요, 주거용만 있는 게 아니라 비주거용, 사무용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는 이제 토지 같은 겁니다. 토지를 임대하죠. 기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공급도 마찬가지요. 얘도 주거, 비주거, 기타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관리는 주거, 비주거만 있지 기타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중개 및 대리업이에요. 원래 중개 및 자문업이었는데 중개 및 대리업으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들어왔죠. 부동산 투자 자문업. 그 다음에 평가업은 그냥 살아났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 투자업, 금융업, 컨설팅업 없죠. 자, 그래서 밑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투자 및 금융업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건 없죠. 그래서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만 좀 암기하시면은 나중에 또 제가 암기 기법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야매를 좀 쓰려고 해도
일단 이론적으로 먼저 가지고 가세요.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제가 간 겁니다. 그 다음, 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그 내용이 활동의 부동산 활동을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요. 자,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9가지 속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원칙,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 요거 조금 제가 새로 만든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야매입니다. 제가 야구장에 갔어요. 갔는데, 감자 먹는 분이 계셔요. 먹는 분이 그 관중인데, 자,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그죠? 개공임. 그래서, 제 제자분들끼리 어떻습니까? 어, 이 야구장에 가셔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가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다? 감정평가죠. 감정평가 우리가 들어가고요. 자문업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문업. 근데 자문업은 이제 투자자문업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자, 관중의 간이 관리업이고요. 중개 들어가죠. 중개 및 대리업. 중개 및 대리업. 중개 및 대리업. 그 다음에 자, 개발업, 공급업, 임대업 들어가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자 먹는 관중인데 개업 공인중개사임. 그래서 감정평가 들어가고요. 투자 자문업 들어가고요. 관리업, 중개 및 대리업, 개발업, 공급업, 그 다음에 임대업.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조금 제가 편법을 가르쳐 드렸으니 그렇게 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전체적인 우리 1, 2월달에 배운 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암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활동은 어차피 9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활동의 속성, 과학성은 이론, 기술성은 실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사익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공익도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윤리성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거래 당사자, 중개업자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특히 제가 그렇게 했죠. 고용윤리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관계, 조직 내부에서. 그래서 조직윤리는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과의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조직 내부라고 나왔다 해서 조직윤리 찍으시면 안 돼요. 조직 내부에 지켜야 할 책무와 도리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이 조직윤리란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어떠냐면 조직 내부에서 지켜야 할 윤리는 이건 고용윤리입니다. 조직윤리는 조직 간의 조직 외부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직 내부에서 지켜야 할 책무와 도리는 당연히 고용윤리다. 그래서 내가 이 중개업자라면 내 종업원한테 또 그 윤리 규정을 또 지키게끔 준수해야 되게끔 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조직윤리가 조직 간이에요. 조직 간, 조직 외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업자끼리 서로 선의 경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고, 서비스는 의뢰인이 금전적인 것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옹호해야 된다. 의뢰인이나 비의뢰인도 가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공중은 일반 대중인데 특히 조직 내부에서 지켜야 할 책무와 도리가 나왔다고 해서 조직 윤리 찍으시면 안 됩니다. 조직 내부는 조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부라는 거는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직 내부냐 아니면 조직 간이냐 이렇게 해서 구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시면 대인 활동이기도 하고 대물 활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다 하고요. 임장 활동은 대물 활동이기도 하고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전문성은 평가랑 연결이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안전평가랑 연결되는 게 자,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감정평가하면은 1차고요. 자, 중개사가 중개 업무는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평가하면 2차고요. 평가사가 감정평가하면 3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꼭 연결시켜 드리고, 그 다음 배려의 장기성입니다. 오래 가죠. 단기가 아니라. 그래서 임지가 농지 택지로 바뀝니다. 그럼 토지가 영속하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배려해야겠죠. 공간은 3차원 공간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요. 법경기에 대한 우리가 세 가지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원칙은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능, 안, 경, 공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만 풀면 되고요.
자, 요거 이제 감자 먹는 관중 대공임이라는 거는 새로 만든 좀 편법이니까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산업 표준 우리가 이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의 부동산업은 한번 바뀌어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건 사업시설 관리 및 그죠? 그 유지관리라는 자체가 여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왔었고요. 그럼 마지막 61페이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에요. 활동의 일반 원칙이다. 그러니까 중개나 평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자만 따면 능안경공입니다. 능안경공. 자,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안정성이 있고요. 거래사고에 만전하자. 그 다음에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을 얻고 최대 효과를 얻자. 공정성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니 특정 주체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능률성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게 부동산 가장 최우선의 가치니까. 자, 그러면 내가 능률화 시켜야 된다. 부동산 활동을. 그럼 소유 활동할 때는 내가 자, 마두역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상업용지니까 상가를 지어야 되죠. 가장 좋은 이용,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킨다. 채용의 원칙을 가고요. 자, 거래 활동할 때는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법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거래를 하겠죠. 중개사법을 지켜야겠죠.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원칙으로 가자. 자,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소유 나오니까 채유, 거래 나오니까 거래죠. 그럼 요거는 안정성의 원칙이 아니에요. 능률성의 원칙이겠죠.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이도 안정성은 그냥 거래사고에 만전을 기하자는 거죠. 근데 요게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서 부딪힌다는 것은 여러분들 왜 금매라는 거 아시잖아요. 싸게 나와. 그 만약에 10억짜리가 여러분들 7억으로 나왔어. 그럼 빨리빨리 사야 되는 게 능률성인데 자, 너무 빨리 사니까 여러 사고가 터져요. 법경기라는 세 가지 안전사고 터지겠죠. 그럼 이게 저해될 수 있죠. 근데 너무 기다리니까 너무 미리 팔릴 수도 있죠. 그래서 안정성은 거래사고 만전을 기하고 안전성과 능률성은 상호 견지 관계다. 복합 개념의 법경기를 본다. 그 다음에 경제성은 부동산 활동의 경제 원칙을 추구하고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고 합리적 선택의 원칙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공정성은 어떤 특정 주체가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예제 문제를 갈게요. 그럼 다 볼게요. 예제 문제. 자, 이걸 마무리하죠. 틀린 거 갑니다. 자, 과학을 순수과학,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은 응용과학이다. 맞습니다. 순수과학이 아니고요.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을 포함하죠. 두 가지. 자, 부동산에 접근해서 종합식이 중요하죠. 법경기에 대한 복합 개념으로 이를 종합화의 이론을 구축한 거다. 맞고요. 부동산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돼서 일단은 종합학문적 성격이죠. 종합과학이다. 자, 5번이에요. 부동산은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자, 소유활동의 최행 원칙을 지도원리 삼는 건 능률성이죠. 안정성의 원칙이 아니죠. 능률성의 원칙. 안정성은 복합 개념의 관점에서 부동산 활동이 안전하게 그 거래 사고에 관련돼서 안정성 있게 가자는 얘기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 파트는 뒤에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새로운 또 암기 기법이 있었죠. 그걸 꼭 공부하시고 다음 주는 제가 경제 파트, 수요 공급 파트와 경기 변동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프린트 위주로 가져가세요. 프린트. 그래서 우리 프린트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좀 출제가 된다면 첫 번째 1번 부동산의 개념, 이게 안 나오면 이제 정착물이 나오고요. 토지의 용어, 토지의 분류, 또 그 주택의 분류,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이 한 번은 두 문제가량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 토지의 용어, 부동산의 특성이 한 세 문제 정도 뜨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근데 만약에 공간이 뜬다면 5번까지도 가져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마지막 파트에 부동산업을 분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활동 파트나 부동산학의 성격,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일반 원칙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뭐 시험 문제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린트 위주로 좀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수요 공급 파트의 경제 파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론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